네, 안녕하세요. 대한불안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비욘디와 함께 온라인 대국민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불안의학회 이사장이시자 가톨릭 대학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신 이경욱 교수님과 불안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어떻게 불안장애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경욱 교수님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의과대학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안장애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이해와 극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불안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불안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편안하지 못한 이런 거니까 마치 어두운 숲속에 혼자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아마 불안이 쉽게 떠오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하면 아마 불안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최정호 교수님하고 김원 교수님께서 PTSD하고 또 패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불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불안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이번 이제 행사는 사실은 저희 불안의학회 20주년을 기념해서 국민하고 소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불안의학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불안장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대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학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여기 계신 사회를 보고 계신 백명재 기획이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불안이 얼마나 흔한지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의 진단, 치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에 두 분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방향을 다른 측면에서 또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 특히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의학회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윤재현 우리 정보이사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불안의학회 홈페이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을 위한 코너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불안의학회는 2004년 9월 18일 날 대한불안장애학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명칭을 불안의학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회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의학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안의학회는 불안의학회지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1년에 2번 불안의학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안의학회 안에 또 연구학회가 있는데 강박장애 연구회, 공황범불안장애 연구회, 사회불안장애 연구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회, 임상뇌파 정신생리 연구회 이런 연구회들이 있어서 또 회원들께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임상진료 지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각 질환에 대해서 지침서도 만들고 특히 이제 춘축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창립 10주년 기념 축의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술 이사를 맡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5일 되겠죠. 코엑스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추기 학술 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의견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0주년이 이제 되면서 많은 젊은 연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대한불안의학회 펠로십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맞게 20살의 대한불안학회가 더욱 젊어지도록 많은 젊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안의학회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저희가 잊지 않고 쭉 그동안에 2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박람회에도 참석하고 특히 불안 선별의 날을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가 매년 각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을 위한 대한불안학회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는데 여기 보시면 영상들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아까 나오신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내일 나오실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대한불안학회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일반인 강좌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많이 냈습니다. 여기 저 일부만 냈고 사실은 제 자랑하려고 일부 제 책도 좀 냈는데 재난과 정신건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황장애, 강박장애, 이런 뭐 건강불안 관련 여러 가지 저희 회원들께서 좋은 책을 많이 냈으니까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대상 강좌도 쭉 해왔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내일,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대국민 온라인 강좌를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불안장애가 무엇인가? 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불안장애가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 그냥 일반적인 정의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보다는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불안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되는 계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 그리고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건강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안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불안 장애는 아니고 흔한 불안을 경험은 합니다. 하는데 불안 장애는 그것이 과도하고 지속될 때 그게 이제 불안 장애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아까 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아마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최종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 불안장애에 해당되는 질환들입니다. 주요 특징들이 있는데 몸으로 되게 불안이 드러나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쁘고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땀도 나고 근육이 긴장되고 그래서 흔히 두통도 많이 오고 아까 혈압이 오르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혈압도 오르고 이런 식의 불안에 관련된 김원 교수님께서 슬라이드 잘 보여주셨는데 그 교감신경계가 항진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몸에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체적 증상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정신적 증상이 있죠. 걱정이 많죠. 과도하고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초조하고 집중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력이 잘못하면 ADHD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안하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되죠. 지금 수능을 앞두고 계신 수험생들 계실 텐데 불안하면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본인 앞만 바라보고 발밑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자죠. 그래서 흔히 불면증으로도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오시는데 알고 보면 불안장애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동적 증상으로는 회피와 안전행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공황을 경험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지 않죠. 버스도 타지 않고 비행기도 타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공황을 경험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안전행동이 있는데 안전행동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은 건물이 무너질까 봐 탈출하기 쉬운 문 가까운 곳에 자리를 항상 잡습니다. 카페에 가도 그렇고 음식점에 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불안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불안을 덜 느끼게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장애가 심각하죠. 출근하기도 어렵고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장애가 심각해집니다. 친구도 만나기 어렵고 그런데 이런 회피와 안전행동을 통해서 증상이 지속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회피와 안전행동에다가 왜 이 노란색을 강조를 했느냐 하면 회피와 안전행동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불안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적응이라는 게 자기 일을 잘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적응하는 게 아니고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어렵게 적응해 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회피와 안전행동을 통해서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이 사이클을 그리는 게 불안장애의 굉장한 특징인데 이런 사이클에 빠져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인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 뭐 아까 김원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도 그 그림 교감신경계 사진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걸 하는 거죠. 생물학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이제 하는 그런 가설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나친 완벽주의라는 이런 성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완벽주의가 이 불안장애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조금 완벽주의 기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시면 조금 못하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그렇게 마음을 드시면 아마 불안을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 환경적 요인들이 이제 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장애 굉장히 흔하죠.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2021년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합니다. 하는데 2021년도 가장 최근에 한 결과에 보면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이 약 30% 가까이 되니까요. 10명 중에 3명은 평생 한 번 정신장애를 겪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9명이 불안장애를 이제 겪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장애보다 더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여기 알코올 사용장애가 가장 흔하긴 하지만 잘 보시면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셀프 메디케이션 이런 용어를 쓰는데 술이 이제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술을 찾으면서 불안을 가라앉히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사용장애 이런 물질 남용장애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올 때
불안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알코올의 아래에 불안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꼭 확인을 합니다. 어떤 불안 장애가 많은가? 특정 공포증이라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범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아까 최정호 교수님 슬라이드 보여주셨지만 외국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하여튼 불안 장애가 상당히 흔하다 이렇게 그 사실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2017년하고 21년을 비교한 건데 2017년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리고 21년 코로나 이후인데 코로나 이후에 10대, 20대, 30대 이 10대, 20대의 불안이 많이 증가했다는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불안의학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민건강,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라는 걸 이제 했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 그때 보니까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이 한 34%에서 관찰되더라. 그리고 우울감도 한 40% 관찰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리고 불면 32%. 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학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명재 기획이사님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우울, 불안, 강박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불안장애, 건강불안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내용인데요. 30대, 40대가 한 25%, 4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요. 불안 고위험군도 30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도 상당히 높죠. 그죠? 사회불안 같은 경우는 20, 30대 여성에서 요 이제 노란 게 심한 증상인데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백명재 기획이사님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코로나 이후에 사회로 복귀하면서 조금 불안이 더 증가된 건가? 뭐 이런 조금 이해하려고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불안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게 뭐 꼭 불안 장애의 지금 범주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건강불안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에서 건강불안이 상당히 동반이 많이 된다는 걸 제가 이제 환자들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0, 40대 그러니까 건강불안은 예를 들어서 뭐 어지럽다 그러면 뇌출혈이 있는 게 아닌가,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암이 아닌가 이렇게 큰 병을 걱정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증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40% 정도가 건강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정신 건강의학과 진료 경험이 있는 분들이 20대 남성, 20대 여성분들, 30대 남성, 40대, 30대 남녀, 그 다음에 20대 여성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신건강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보고입니다. 근데 한 12%가 안 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분들이 정신건강과 진료 경험이 있거나 지금 받고 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경험들이 많다는 데에서 저는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의과 가면 뭐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나약한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편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결과가 아닌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이 12.1%로 낮습니다. 캐나다 46%, 미국도 43%. 그러니까 거의 한 반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는 거죠. 병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쉽게 문턱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치료를 잘 찾지 않는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피하거나 안전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에 굉장히 이렇게 외줄타기 하듯이 계속 이렇게 줄을 타기는 타기 때문에 잘 병원에 잘 오지 않는 제 환자 중에 사회공포증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되게 학생 때 이제 발병했지만 계속 발표나 이런 걸 피하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팀장을 맡게 된 거예요. 승진을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병원을 찾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공황장애 같은 환자 경우는 뭐 20, 30년 동안을 집 앞에 마트만 가시다가 결국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찾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잘 찾지 않고 또 늦게 찾는 이번에 24년도에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 보시면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한 후에 평균 14.3개월 만에 병원을 찾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을 하더라도 한 1년 2개월이 지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황장애 이런 경우는 몸의 병으로 잘못 오해해서 다른 과를 이제 오래 다니죠. 여기 보시면 다른 진단에 가려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안장애는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이제 병인데 그래서 잘 체하죠. 그래서 소화기내과를 오래 다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통으로 신경과를 다니거나 심장이 계속 뛰니까 심장의 문제인 줄 알고 심장내과를 가거나 숨이 차니까 호흡기내과를 다니죠.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내과, 신경과를 오랫동안 전전하다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내과 교수님들하고 친해가지고 내과 교수님들이 금방금방 알고 얘기를 많이 나눠서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저한테 의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신체 증상 말고도 이 불안장애는 우울장애와 굉장히 흔하게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잘못 이해되고 우울증으로만 치료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불안장애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른 불안장애하고도 많이 동반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범불안장애 진료 지침서 만들면서 의사들한테 조사한 내용들인데 보시면 의사들도 동반 질환으로 인해서 범불안장애 진단이 가려지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서서히 발병하고 장기간 치료 없이 스스로 적응하면서 생활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사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치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안장애가 지속되면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공황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공황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면서 자살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살 시도를 하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신장애도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렵고 환자가 더 힘들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치료가 늦어지면
심각한 사회적 직업적 장애가 생기죠.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공황 증상이 오면 응급실을 계속 갑니다. 힘드니까 응급실을 방문하게 됐죠. 대중교통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비행기 못 타죠. 여행을 못 갑니다. 남편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가족하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외국 여행은 못 가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니면 직장을 결간하기도 하고 지하철 타기 어려우니까 대인관계 회피하고 여행 가자 그래도 여행 못 가죠.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위장 증상 두통 때문에 다른 과를 전전하시고 반복적 검사를 하시죠. 계속 검사를 하고 진료비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위장약, 두통약 이런 거 이제 드시고 불면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가족하고 계속 다투죠. 조금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불안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제 최종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는 아마 내일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하여튼 증상 자체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 자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사람하고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학업이나 직장, 업무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줍니다. 치료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빨리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가 나도 빨리 치료하면 상처가 금방 빨리 아물겠죠. 많은 고통을 주지 않고 손가락 하나만 해도 이제 그런데 마음에 이런 상처들은 본인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살아가는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약물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불안장애 환자를 많이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걱정이 많은 분들을 특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꼼꼼히 조사를 해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약을 처방을 하면 다음날 그 약의 작용, 부작용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자체가 약조차도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조차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약물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의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거는 이제 의사가 걱정해야 될 문제죠. 의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될 문제잖아요. 그거는 의사한테 맡겨두시고 좋은 약물 치료를 잘 받으셔서 약을 잘 받는다는 거는 약을 잘 드시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항상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약물 치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불안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불안한지, 어떤 불안한지, 어떻게 불안한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불안 환자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별로 위험하지 않지만 아주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험을 조금 과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다가는 터질 것이다. 심장이 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이제 독특하게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더군다나 조금 해결해 나가면서
치료하는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치료들, 정신치료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을 또 이해하는 측면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는 색깔을 조금 진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진료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환자분들하고 조금 더 본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ABC가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한 식단이잖아요. 건강한 식단은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게 겠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챙겨 먹고 골고루 드시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 영양소가 우리 몸으로 분해돼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작용함으로써 약물의 효과도 작동하는 그런 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을 해야 당연히 약물 치료가 잘 되고, 약물 치료가 잘 돼서 불안이 가라앉으면 마음을 돌아보기가 쉽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저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하고 적절한 수면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주무시고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시고 그렇게 하려면 낮에 돌아다녀야 됩니다. 낮에 규칙적인 운동하시고 이 3박자가 잘 맞으면 몸이 일단 편안해지셔요. 몸이 불안과 긴장으로부터 가라앉고 편안해지면, 몸이 가라앉으면 마음을 돌아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 충분하고 규칙적인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먼저 실천하시기를, 혹시나 내가 불안하다, 내가 불안장애로 병원에 다니고 계시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먼저 하시기를 항상 매일매일 실천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 친구를 만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조언인데요. 환자분 자신한테는 역시 이제 자신을 조금 돌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해서 내 몸을 잘 돌보고 적절히 쉬어주고 너무 애쓰지 말고, 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불안이 많은 분들은 제가 외래에서 만난 분들은 아까 뭐 원인에도 불안장애 원인에도 이제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있지만,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너무 애쓰고 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들고 하지만 조금만 덜 애쓰고 살아가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본인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애쓰고 있는데 왜 나 자신을 자꾸 비난하면 안 되죠. 네. 본인한테 조금 따뜻함, 이해심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을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셀프 컴패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크게 보면 나를 돌본다. 내가 나를 돌봐야지. 우리는 남이 나를 조금 돌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애기 같은 마음이 있죠. 뭐 어른이 돼도 그런 애기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내가 나를 먼저 돌보자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족들을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의 가족들이 이제 조금 힘듭니다. 저희가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공황장애에 대해서 특집을 다룬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응급실에 계속 가야 되고 공황 증상을 계속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이 힘들죠. 힘든데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들고, 아니면 지쳐서 조금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나는 그래도 조금 아직은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조금 공감을 잃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시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그러면서 불안장애에 대해서도 계속 좀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나가면 아마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셔라. 의사, 가족, 친구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현대사회는 너무 독립적인 걸 너무 강조하는 사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너무 손을 내미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특히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을 다루는 의사한테 가서 그거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상이 가라앉고 가라앉습니다.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하시고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욱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채팅창에서 되게 또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 먹으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가도 안 먹으면 다시 불안이 올라오고 최근에는 우울증 증세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시나 봅니다. 질문이 우울증이랑 불안장애가 같이 생길 수 있나요? 질문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장애가 이제 오래 계속되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를 불안을 계속 경험하니까요. 그게 힘들잖아요. 힘들면 이제 마음이 지치고 우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 같이 올 수 있고 치료를 같이 이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약 먹으면 불안이 덜하고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찾아보긴 해야 되겠죠. 왜 그런지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흔히 예시를 드는 건데 만약에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이제 상처가 이제 뭐 피도 나고 고름도 잡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고를 바르면 조금 가라앉죠. 그러다 나았나 싶어서 연고를 안 바르면 네. 또 나빠지고 또 바르면 가라앉고 또 안 바르면 또 나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실 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편해질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쓰는 약들은 뇌신경계에 작동하기 때문에 신경계가 약으로서 이제 증상을 가라앉히고 그 이후에도 신경계가 완전히 안정되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호전된 이후부터 열심히 약을 드시고 치료를 잘 하시면 아마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평안한 가을님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해서 힘든데 잠도 잘 못 자고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라고 하셨고요.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도 몇 달 했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몇 번씩 파도처럼 불안이 몰려와서 힘이 드는데 불안장애 책들을 읽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어떠신지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불안장애 책이 뭐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마음이 불안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 더군다나 이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마 조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신, 불안한 생각이 많은 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생각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들이 분명히 도움은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한테.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 좀 이해를 하고 또 책들에서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써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약에 의존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약에 의존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불안을 가라앉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를 잘 일단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또 다른 질문이 하나만 안 돼. 홍경미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일상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심한 상태고 이게 아무 이유라도 있으면 해결이 될 텐데 이유가 없이 일상 모든 것이 불안하다. 이것도 불안장애일지 좀 여쭤보셨는데요. 이거는 내일 아마 범불안장애 때 네. 네, 저희 그 서우석 교수님께서 네. 강의를 해주실 텐데 그때 한번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자녀분이신가 싶습니다. 22살이겠죠. 22살 남학생인데 본인 건강에 너무 예민하다. 혈압 체온 맥박이 120에 80, 36.5도, 70회에서 벗어나면 몸에 문제가 있는지 불안해하고 인터넷에 조회하고 암인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을 한다. 정신과 치료도 안 받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 종일 방에서 휴대폰으로 건강과 관련된 것을 조회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드님이라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건강 불안의 전형적인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는지 불안해하는 게 건강 불안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하니까 인터넷을 자꾸 찾고 그리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암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 증상이 암인지 아닌지 인터넷을 조회하면서 암이 아니라는 정보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혹시 암인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더 불안해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에 이제 어려운 불안뿐만 아니고 정신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병원에 잘 안 오려고 하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인식이 조금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앉아서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같이 조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하고 같이 앉아서 엄마가 볼 때 네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힘들어 보인다 하면서 조금 객관화시키고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해보자. 뭐 치료를 떠나서 그게 어떤 건지 인터넷을 조회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가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 데려가면 어떨까. 너무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공감하면서 데려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인터넷에 또 좋은 정보도 있지만 또 그 잘못된 정보도 네.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더 불안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박지연님께서 네, 질문 주셨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조금만 걱정한 일이 있어도 정말 남들에 비해서 배로 갑자기 호르몬이 폭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주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불안감이 심해진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신체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뭐 호흡곤란, 뭐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래도 약은 최대한 좀 피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약물 치료 외에 다른 치료는 어떤 게 있을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왜 약을 안 먹고 싶은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저는 다리를 붙이는 수술은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병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적절한 치료 방법은 의사들이 권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질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신치료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의사하고 오랜 시간 만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걱정에 예민한가 하는 걸 이제 같이 돌아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아마 이분은 내일 범불안장애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이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평온하길 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쓰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면 가슴이 좀 아프고 숨이 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안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사람 많은 곳에 다녀도 될지, 또 이분은 코로나 후유증, 후각을 잃는 후유증이 있으셔서 그때부터 더 불안감이 심해지셔서 또 더더욱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아마 코로나를 이제 경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후각까지 이러셨으니까 아마 또 코로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건 현실적인 염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사람들 많은 곳 다닐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제 유행이 다시 증가할 때는 그렇게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자꾸 나한테 불안을 유발한다 그러면 조금 그거는 돌아보고 그걸 조금 다스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면 숨이 찬다. 마스크 끼면 아마 숨이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연습하시고, 그리고 조금 긴장이 많이 되시면 조금 이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58세 남성분, 네, 꾸미토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4년 전에 암 수술로 좀 심각한 건강 염려증과 불안 장애가 생겼다고 하셨고요. 최근에 스트레스와 불안증이 심한데 또 며칠 전부터는 이렇게 설사를 계속 한다고 하십니다. 네. 이런 정신적인 불안감이 설사와도 좀 관련이 있을지 좀 여쭤보셨는데요. 네, 긴장이 많이 되는 분들이 이제 설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변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뇌하고 위장계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들은 이제 불안증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뇌와 위장관이 연결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설사 아니면 변비,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그런 경우도 이제 불안이 있는 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건강에 대해서 더욱 염려가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신건강의학과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데이지님께서 저한테 불안과 공황을 주는 대상과 상황을 급성기가 지나면 점차 대면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휴직 기간을 연장해서 운동, 수면, 나 돌보기 등을 충분히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현재 휴직을 6개월, 지금 아마 공황 때문에 6개월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싶긴 한데, 6개월 좀 하고 계시고, 지금 치료를 받으시면서 공황 증상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6개월을 더 연장을 할지 아니면 다시, 아마 제 생각에는 직장에서 뭔가 네. 좀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황을 주는 대상과 상황이라는 말씀이 더군다나 이제 그것 때문에 휴직을 한 걸로 보면 아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본인이 6개월 지나서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괜찮았는데 계속 괜찮을 건가 아니면 맞닥뜨려야 되냐.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피하기만 하면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거운 10kg짜리 아령을 못 들었는데 그걸 들다가 팔을 삐었는데 6개월 지면서 1kg부터 조금씩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1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가서 직접 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어렵겠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본인을 좀 더 충분히 돌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휴직을 이렇게 길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잘 없긴 한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형님 질문은 제가 간단히 답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파스 먹고 어지러운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경 안정제 종류의 약이 꼭 필요하시다면 또 다른 종류의 약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작용이 있으시면 다른 약을 좀 처방받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H 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정신의학과는, 건강의학과는 객관적인 자료 기반보다 기타 검사를 통하여 진단이 많이 내려지던데요. 설문지를 보면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항이 대다수면 오히려 진단하기 힘들지 않으신지, 정신과 진단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얘기, 그리고 직장 상사나 트라우마 같은 불안 유발 요인 제거가 오히려 우리가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두 번째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 유발 요인이 있으면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사를 하셨대요. 근데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여쭤봤더니 밤에 잘 때 바로 창문 앞에 옆에 가로등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사셔가지고 치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치시고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안 오셨어요. 그럼 이제 일이 간단하죠. 불안을 유발하는, 불면을 유발하는 유발 요인을 어쨌든 해결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다. 그러면 직장을 옮기면 일이 간단합니다. 근데 직장을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 유발 요인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 질문은 객관적 자료 기반이 아니다. 그게 사실은 정신과 진단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저희가 많이 하는 이유도 사실은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문지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애매한 문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설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너무 딱 맞는 것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진단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을 설문지 같은 걸 써서 진단을 하고 더군다나 근데 정신과 진단은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진단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문들이 많지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시부터 6시까지도 저희 대한불안의학회가 특집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